돈주, 즉 개인 장사꾼들이죠. 사회주의 자본가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계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노동당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39호실 돈이 필요하니까 외화를 좀 빨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문화시설들, 그리고 문화휴양지, 고급 호텔들, 외화를 가지고 나서 쓰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핸드폰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우체국이라는 기관에서 뽑는데요. 뽑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리고 무조건 달러로 400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체국을 걸쳐서만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냐면 그 SD카드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차단하고 또 하고 감시하고 제가 쓰는 문자, 통화 다 감시당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출신 방송인 정윤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 또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이 해주시는데요. 북한은 변화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요. 북한이 보여지는 것 봐서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모란봉 악단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온다거나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이런 보여주는 것에서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봉 악단의 멤버들이 딱 달라붙는 원피스나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안 변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강연을 들으신다면 앞으로 북한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또 각자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젊은 세대들도 변화하고 있지만 또 이런 발전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돈주, 말하자면 장마당 활성화죠. 그래서 이제 장마당에 따라서 돈주들이 막 탄생을 하는데 이 돈주들이 돈을요, 조선 돈을 깔지 않습니다. 깐다는 얘기는 집에다 쌓아놓는다는 얘기인데요. 북한에도 분명히 조선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건 그냥 보마가리에 고기 맡긴 셈이에요. 안 나와요. 들어가는 구멍은 있는데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은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놓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만 아는 집 옷도 한 구석에 돈을 현찰로 이렇게 깔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주들이요, 우리나라 호텔에 가든지 아니면 또 어떤 개인집에도 보면 금고 있지 않습니까? 금고들을 사다가 거기다 이렇게 놓는데요. 근데 아무리 부숴도 금고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한 금고들을 갖다가 막 거기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넣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돈을 신뢰 못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장마당 안에서 분명하게 조선돈 거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는 건 달러로만 깔고 아니면 위안화, 중국 돈으로만 까는데요. 그 이유는 김정일 정권 때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화폐 개혁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만 바꿔줬고요. 1억을 벌었는데도 100만 원만 바꿔주고 5천만 원을 번 사람도 100만 원만 바꿔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9,900만 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돈주들이요, 평생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12년도부터에 갑작스럽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김정은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김정일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와는 다른 지도자다라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를 흉내를 내요. 살을 일부러 찌운다든지 머리를 이렇게
사회주의 건설할 때 김일성 스타일로, 그리고 뭐 하얀 이런 뭐 전시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옷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김일성을 많이 흉내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그나마 김일성은 뭔가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다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300만 명을 굶겨 죽인 아버지의 정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한번 화폐 개혁을 하면 아버지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충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그래, 너희들이 달러를 깔아? 그런데 김정은은 이 돈을, 그때 북한이 화폐 개혁한 이유도 돈주들의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김정은도 지금 39호실에 비자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밀수로 불법으로 행해오던 무기 밀매가 지금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북한 도와주니까 미국에서 가만 안 있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2017년 이후로부터는 북한이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밀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39호실 돈이 필요하니까 외화를 좀 빨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문화시설들, 그리고 문화휴양지, 고급 호텔들, 대성백화점을 비롯한 평양에 있는 백화점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요. 우리가 보면 알만한 샤땡, 뭐 랑콤, 뭐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막 갖다 놓아요. 그렇게 해서 외화를 가지고 나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외화를 빨아들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은 휴양지들을 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더 이상 항상 북한에서 얘기해오던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가 파괴됐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그냥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충성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자식 먹고 살리고, 내가 장사를 해서 내 거를 가져야 된다. 내 거에 대한 생각이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옛날에는 내 거가 아니었거든요. 국가 거. 항상 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일단 유일 지배 체제, 그냥 계속해서 내려오는 세습이죠. 3대가 지금 세습 독재를 하고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요. 또 폐쇄적인 대외 정책, 그야말로 철통 봉쇄를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전적인 이런 대남 정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핵을 개발하고 뭐를 하면서 이렇게 채찍을 해들었다가 또 당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의 경제 체제를 우리가 보면요, 사회 체제라고는 하지만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장사 잘하죠. 밀수 뭐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 상인들, 돈주라고 하는 이런 부자들이 탄생이 된 거죠. 돈주라고 북한에선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부자. 돈주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칭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제가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다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국가가 하라는 것만 하고 뭐 자기 개인 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화가 안 되고요. 집도 자기 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어떻게 변하냐면요. 돈주, 즉 개인 장사꾼들이죠. 돈주와 이 사회주의 자본가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칭할 수 있겠죠. 돈주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사회주의라고 하니까 사회주의 자본가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계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노동당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옛날에는 조선노동당이 제일 큰 권력기구였는데 북한에 지금 우리가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 당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장마당, 하나는 조선노동당. 그런데 조선노동당 위에 장마당이 있다. 그야말로 그냥 장마당이 있어서 북한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주들이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는데요. 이제는 개인 사유가 안 되던 이 집도 입사증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러한 뭐 집을 사고 팔고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개인끼리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뭔가 새로운 아주 특이한 이런 상황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김정은이 그거에 대한 처벌을 안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알면서도 그냥 침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다 암시장이죠. 거기서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오면하게 그냥 실생활적으로 되고요. 북한의 평양에만 올라가도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월세 개념 있지 않습니까? 방 하나를 이렇게 렌트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 이거 비사회주의 현상인데 왜 비사회주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 사람들 똑똑해요. 이보시오. 내가 비사회주의를 해서라도 사회주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라도 장군님 지키겠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넘어가 준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해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이제는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시장의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주들의 이 지위가 옛날에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깔아뭉개야 되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 돈주들이 권력을 잡고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뭐 메뚜기 장사꾼도 나오고 달리기 장사꾼 뭐 또 북한도 배달의 민족만큼은 아니지만 배달이 돼요. 네, 뭐 장작을 배달해 준다든지 석탄을 배달해 준다든지 쌀을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 배달 문화도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곳이 없었으면 북한은 진작에 망했는데 장마당이 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주들이 이런 걸 등장하면서 소매에서 도매로 이제 발전이 시켰죠. 그리고 또 이자를 받는 금융자본가들이 생겼어요. 이거 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북한은 딱 개인이에요. 옛날에 지주, 북한에서 김일성이 딱 북한을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 뭐부터 청산했습니까? 친일파 청산하고, 적폐 청산했고, 지주 자본가부터 청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돌아와가지고, 개인이 이제 자본가가 돼서, 내가 1월 달에 1,000만 원 꺼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을에 가서는 2~3배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쌀도 똑같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 보리고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보리고개 때, 예를 들어서 유나어머니 쌀 좀 꺼주십시오. 그러면 50kg를 꺼주고 가을에 가서 막 2배, 3배 받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대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하는데 북한이 이게 권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막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서는 그냥 대놓고 저 집은 쌀 대고 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신용어가 막 생겨날 정도로 쌀이 필요해? 그럼 저 집에 가서 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누구네 집 하면 돈 장사하는 집, 누구네 집 하면 쌀 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밀수를 통해서 먹고 살고요. 또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탈북 비용을 받아서 먹고 살아요. 국경경비대라고 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원래 없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권한의 행군에 딱 접어들면서 너무 많은 탈북자들이 나오니까 국경경비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국의 부대들에서 뽑아다가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 뽑아다가 국경에다 쫙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국경경비대들이 욕을 잘 벌어요. 탈북민들이 하도 탈북을 하면서 중대장 동지 저 두만강 좀 넘겨주십시오 하니까 이걸 또 달러로 받습니다. 강 넘겨주는데 지금은 뭐 강 넘겨주는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뭐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과 중국 쪽에 이제는 다 고압전류가 흐르고 다 철책이 다 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2m짜리 장벽을 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탈북이 안 돼요. 지금은 강만 넘기는 것도 1억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해도요. 1억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넘기질 못합니다.
중국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어떠한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서 북한에서 건너오는 사람들 잡아서 대부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아예 국경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국을 통한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시국이죠. 그래서 이제 돈주들이 막 탄생을 하면서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우리나라 이 대형 마트에 속하는 이런 마트들이 생겨나요. 북한의 일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제품을 담고 카드로 결제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평양 안에서는 이러한 대형 백화점들과 상점들이 막 나오게 되죠. 뭐 때문에? 이 외화를 와서 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마식령 스키장. 거기에 한 일주일만 가서 놀면요. 달러로 180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180불이면 이거 뭐 싼 거 아니에요? 뭐 20만 원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는 100달러면요. 4인 가족 기준이 한 달 먹고 살 돈이에요. 2달치 생활비를 갖다 주고 일주일 놀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주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주들의 외화를 공식적으로 뭔가 화폐 개혁을 하지 않고 또 김정은 자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자처럼 이렇게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자처럼 뭐 고급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 조선 돈 못 씁니다. 무조건 외화로만 할 수 있고요. 또 북한에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손전화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손전화기가 없을 때는 북한의 이동의 자유가 없고 소통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특산물의 시가를 이 함경북도에서 알 수가 없었어요. 서로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전화기를 가지고 강원도에 해물이 뭐 어떤 게 꽃게가 많이 잡힌대요. 그럼 꽃게를 함경북도로 가져가면 굉장히 비싸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서로 이게 가격 시세 조회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인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장마당이 계속해서 활성화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전화가 주는 좀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손전화 보급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냐면요. 일단 뭐 열악한 유선망의 좀 한계를 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뭔가 소통의 새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또 손전화 사용을 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손전화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됐고요. 또 새로운 문화 유입의 통로가 됐어요. 북한의 이제 대학생들은 이렇게 단발머리 기준으로 귓볼 밑에서 2cm 정도가 딱 뒤칙머리예요. 이걸 딱 자르면 이렇게 고개 숙이면 머리가 앞으로 싹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어폰을 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한국 노래 들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뭔가 CD를 통해서만 한국 노래를 들어야 됐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으로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SD카드를 뺐다 꼈다 하면서 듣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유입이 되는. 그래서 핸드폰을 북한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보급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핸드폰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우체국이라는 기관에서 뽑는데요. 뽑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리고 무조건 달러로 400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체국을 걸쳐서만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냐면 그 SD카드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도 이 SD카드를 가지고 애들이 한국 노래 듣고 한국 드라마 보니까 불법적으로 구입하지 않는 이상 SD카드를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도 계속해서 이걸 차단하고 또 하고 감시하고 제가 쓰는 문자, 통화 다 감시당합니다. 북한은 그냥 합법적으로 감시하잖아요. 대놓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화하다가 야 이거 막 정은이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목 날아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말 조심, 요 혓바닥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역 간의 소통의 이 중심인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나마 밀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자국 내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장사를 이어가고 먹고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좀 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보면 일단 돈주. 돈주가 처음에 출연할 때는 우리 이제 대북 전문가들 또 북한 전문가들은 야 됐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첫 단계가 바로 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면서 아주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장마당이 나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봤더니 개혁 세력이 되지 못하고요. 지배층과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주들과 지배층들이 딱 결합을 이루니까 더욱더 탄탄한 핵심 계층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고 어려운 주민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서로 봐주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은 돈주들한테 돈 뻘가내고 돈주들은 돈을 주면서 불법적인 거래하고. 그래서 이게 개혁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점이고요. 모기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모기장을 뚫고 들어온 외부 문화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정보 유입에 대해서 모기장처럼 쳐놓고 그걸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기장을 뚫고 들어간 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도 왜 북한이 무너지지 않느냐. 요거는 바로 외부 문화가 좀 들어가서 이게 교육 수단이 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요가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한국 드라마 재밌다던데 한번 좀 봐볼까? 그러지 봤다고 그래서 100% 탈북을 하고 이런 시도를 못해요. 왜? 탈북이라는 거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고 누가 또 한국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어려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럴 정도로 가지 못하고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나만 죽이면 괜찮은데 북한은 아직까지 연자제, 3대 멸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 하나만 죽여주면 나 할 텐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그들이 시키는 세뇌 교육을 다 받아들여서 믿고 폭동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정말 진짜 멍청하고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숨 걸고 시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는 데서 끝났어요. 그게 퍼져나가지 못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떠한 폭력적인 거를 써서라도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인구 조절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구가 많아지면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지금 북한이 저출산 이래서 인구도 굉장히 2,400만밖에 안 되지만 영토적으로는 북한이 55%로 우리보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400만을 북한에서 정말 삼시세끼를 해결 못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해결이 되지만 핵으로 다 그거 돌리고 이래서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지도자가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오보이,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굶겨 죽입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북한은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체제 유지를만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한 주민들이 잘 살아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 좀 더 좋은 세상,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 북한은 절대 주민들을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권 나라들에서 옛날에도 보면, 옛날에 구소련 때도 보면요.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가매고 조이고 숨을 못 쉬게끔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폭동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상이 다르면 아버지를 쏴 죽이라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고 있어요. 군대에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총을 들어서 서슴없이 아버지를 쏴 죽여요. 그런 영화를 아이들한테 필수 영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살면서 20년 동안 그 영화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북한의 주적은 대한민국이나 미제 침략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주적은 김정은의 생각과 다르면 주적이에요. 그가 조선인민 공화국의 공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북한에서는
2중, 3중, 4중, 5중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스파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려면 뭉쳐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가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말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방국으로 섬기고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것을 중국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쉬운 점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좀 미국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였더라면 북한의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북한의 선전하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교한 통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강연을 갔을 때 북한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변화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변화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동시에 양쪽이 다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많이 변했죠. 연명거리 지었죠. 미래과학자거리 지었죠. 모란봉악단이 나오고 겉으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변한 것도 맞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객관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북한은 이게 고양이 뿔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정윤아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많은 걸 들으시고 각자의 이렇게 좀 생각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북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좀 귀중한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